자연스럽게 아주 고통스러운 암기 과정 없이 민법의 세계에 풍덩 빠져들 수 있습니다. 각 단원에 적용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해설에 있어서 가장 명쾌하고도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편집이 되고 강의가 될 겁니다. 저희 경로 만난 거를 큰 행운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몇 년 장사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등기사항, 등기부 등본 정확하게 읽을 줄 알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아니까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더라, 이런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이거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하고요 주택임대차 몇 가지 문제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주택임대차를 우리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볼 때 민법에 임대차란 말이 있어요. 임대차가 뭐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빌려주기로 하고 을은 갑한테 세를 주기로 했다. 월세든 전세든 이렇게 주기로 했다. 이 두 사람과의 계약을 임대차라 그럽니다. 이때 갑을 가리켜서 임대인 그렇게 말하고요. 을을 임차인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세를 주고 살기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갑을 간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주택이더라. 그러니까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거용 건물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사는 그런 데는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대로 하면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로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해라 이러면은 갑을 간에 6개월을 해 놓으면 말이죠. 우리 6개월 살고 이사하고 6개월 살고 이사하고 아주 성가셔요. 그래서 기간도 보장해주고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것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이 을한테 세를 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병한테 팔아버렸다든지 갑이 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 이 사람을 양수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되어버렸을 때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갑을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둘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의 대항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을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을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인도는 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 들어가서 산다 그 말입니다. 점유하고 주민등록만 정확하게 두면은 병이든 정이든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항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항력을 주되 복잡한 등기 이런 거 안 하고 등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대항력을 주는데 두 가지 요건을 아주 중시합니다. 인도, 주택 이사 들어가는 거하고 주민등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판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법원 판례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간의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임대차 계약, 거짓말로 가서 살지도 않으려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계약서도 쓰고 뭐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적용 안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을이 보증금 액수를 갑으로부터 우선 변제 등을 받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왜? 주거 약자인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도 주민등록으로 보호받는 건 그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자연인, 사람이어야 돼. 사람. 법인은 적용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대 회사들이 임차인하고 계약했다. 이 법 적용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임대인을 능가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 LH공사, SH공사는 모두가 법인입니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SH공사, LH공사 이들이 임대인하고 세 놓는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이들이 임차인이 됐는데 이들이 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당신 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영세민을 좀 소개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대신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그 영세민의 주민등록 해두면은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법인이 계약했더라도 그 직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다가 대항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다세대 다가구 구별하실 때 아십니까?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공부를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은 주인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층에 2세대씩 있더라. 12세대가 주인이 각각 다 따로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거를 다세대라. 그리고 주인이 한 사람으로 돼 있어. 크기는 한데 이거는 다가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다세대에 전입신고할 때는 반드시 집원 빼버리고, 집원은 물론이고 필수고, 집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호수를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가구는 호수 필요 없어. 집원만 신고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점유 계속 살아야 됩니다. 하고 주민등록이 그대로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여기서 대항력 취득을 했어요. 인도 주민등록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은행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반대로 전출 갔다가 다시 그 집에 대항력 인도 주민등록 들어왔다면은 저당권으로부터 밀려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매에 들어가면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민등록이 이렇게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아니더라도 가족, 부인이나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거주자가 전출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전입전출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행정기관이 직권조사해가지고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직권조사해서 말소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사가 잘못된 것이더라.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은행이 짜고 이렇게 조작했더라. 뭐 이런 등등 했을 때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했을 때는 원래의 대항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 길은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몇이냐? 0시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하고 지금 인도 주민등록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첫 번째 인도하고 주민등록이 있었고 저당권도 설정됐다. 뭐가 우선할까?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저당권은 당일이고 이거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인도 주민등록 있고 나서 하루 뒤에 저당권 설정이 됐을 때는 인도 주민등록이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례가 여기서 영시란 말은 법에는 없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말이죠. 이 길이란 말은 그 다음날 영시다. 저당권은 아무리 빨라도 등기 소문 열었을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빠를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인도 주민등록 임차권의 대항력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항력의 내용을 봤더니 아까 갑이 을한테 세내주고 병한테 집이 넘어가 버렸다 했을 때 갑의 지위가 병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앞으로 승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승계. 여기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돼 버려요. 그러면 을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병한테 보증금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은 이거 계속 대항력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선 의무. 다시 말하면은 도배장판 등등을 병의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있다. 여러분, 세에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가 근저당이 먼저 있었어요. 이랬을 때 그 근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면은 인도 주민등록 100번 해봐야 대항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마찬가지야. 이렇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았더니 법원의 판례, 이런 판례가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진실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임대인 갑의 아파트 이렇게 주택을 잡고 이렇게 지금 돈을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을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물어봤습니다. 대부회장이, 을 당신 말이요, 여기서 사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돼 있는데 보증금 얼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가격평가에서 보증금 까고 돈 빌려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을이, 나는 보증금 안 주고 삽니다. 우리 처남집입니다. 뭐 이러고 등등 해가지고 은행이 그래도 미심쩍어서 확인서나 써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보증금 하나도 안 주고 삽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경매 들어가지고 배당을 하니까, 경매대금 배당을 하니까 그때 을이 나타나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등등 해가지고 나한테 우선 배정해 주시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임차인, 아무리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의무 위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대항력만 가지고 임차인이 확실하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선 변제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부터 먼저 변제받는 걸 우선 변제 그러거든요. 대항 요건, 인도하고 주민등록입니다. 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정일자라는 거는 그 일자에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했다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회에서,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하죠. 동회라든지 등기소라든지 또는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는 공정사무실 등등에서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데, 주의할 것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때 건물에 세대로 살다 하더라도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땅값 플러스 건물값, 거기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지 가격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지금 전세금이 비싸니까 정책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빌려줬어요. 은행이 전세금을 빌려줬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보증금을 임차인이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청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금융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등이 승계를 해가지고 경매 법원에다가 나 이 사람한테 전세 대금으로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그건 나한테 직접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합시다.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앞에 있었다면 저당권이 먼저 만족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배당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최우선 변제가 되겠어요. 이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아주 적은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중에서 3,400만 원까지만 선순위 저당권에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여기 있었고 여기가 소액 보증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당권보다도 3,400만 원은 먼저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은행이 아파트 붙들고 돈 빌려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회장도 잘해야 되겠네요. 이와 같은 경우에 소액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를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못 받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판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택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주택이 소위 깡통주택이에요. 깡통이란 말이 채권액, 은행에 이게 5억이라 그러면은 은행에 잡혀 있는 것이 5억, 뭐 6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가지고 1억 이하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3,400만 원을 먼저 배당받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액 임대차 계약으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 법 적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당권에 우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차인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이와 같이 금융거래 해가지고 우선 변제 목적에 따라 주거 목적이 아니라
적용 안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목적론적 해석 그렇게 하는 거죠.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고 반대 해석. 임차인 보호 목적 아닐 때, 이때는 이 법,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